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해안은 오늘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추위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칼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사흘째 북극 한파가 기승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전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9.8도, 춘천 영하 1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 정도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부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에 최고 5cm, 제주 산간에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폭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라와 제주, 충청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사흘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강추위로 길까지 얼어붙어 출근길이 순탄치 않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정읍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북은 사흘 동안 눈이 30cm 넘게 쌓인 곳도 있죠. 출근길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동트기 전이라 길에 사람이나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일찍 나선 분들은 최대한 아주 조심스럽게 일터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한파까지 덮치면서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 위에 쉴 새 없이 눈이 쌓여 아무리 치워도 제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곳 정읍에는 사흘 동안 20cm 넘게 눈이 쌓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출근길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로 나오긴 했는데요. 전북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온 곳은 폭설이 자주 관측되는 순창 복흥입니다. 인구 2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흘 동안 눈이 30cm 넘게 쌓였습니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 서해안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쪽이지만 산을 끼고 있는 순창에는 오늘 오전에도 눈이 계속됩니다. 점심 전까지 2에서 7cm 쌓일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순창과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대설경보가, 군산과 익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해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해안에도 오전까지 최대 10cm의 적설이 예보됐습니다. 제주 산간에도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난 사흘간 제주 한라산 사제비와 어리목 적설량이 30cm를 넘었습니다. 대체로 소강 상태에 들어간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20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북극 한파와 누적된 적설 때문에 오늘 출근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길에서 안전을 확보한 채 천천히 다니실 수 있도록 평소보다 출근 준비 더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정읍터미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북극 한파가 절정인 가운데 제주공항에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려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사전 결항을 포함해 출도착 항공편 400여 편이 결항하는 등 어제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편 대부분이 무더기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편 결항으로 2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난 불로 2명이 다치고 5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네, 한파 속에 밤사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 한 층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거센 불길에 외벽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7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8명도 대피했습니다. 불이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나고 있었고요. 주위에 보니까 또 일부 환자분들로 보이는데 4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센 불길에 큰 폭발음까지 나 인근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터지는 소리라고 저게 지금.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시원 거주자 15명은 구청에서 마련한 숙박시설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물운반대 야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한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사퇴 거부 등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자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분 정도 피해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지원을 약속했고 이후 대통령 전용 열차에 같이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1시간 남짓 열차에 함께 탄 동안 대부분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난 데에는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양측이 모두 확전 자제를 택한 건데 추가로 당정 화합을 강조하는 자리가 마련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보기 전부터 당내에선 갈등 조기봉합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양측의 갈등 상황을 소통의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긍정적으로 수습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위원장을 강하게 성토하며 사퇴까지 요구했던 친윤계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멈췄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제소나 의원총회 소집 등 한동훈 책임론을 주장했던 목소리가 불과 하루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당정 갈등은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 아닐까. 우리 당, 또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네. 또 우리 당의 여러 후보들. 지금 총선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체절명의 이거는 정말 과제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는 여당의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건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촉발할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사안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한 발씩 물러선 양측이 화합을 강조하는 후속 행보를 고민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은 찾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화마로 소중한 일터를 잃은 상인들이 울분을 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정작 대통령이 화재 현장까지 와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일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 저기 기다렸어요. 근데 저희도 안 먹고 그냥 가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삼았다며 정치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 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화재 현장을 화해 현장으로 활용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일제히 비난을 쏟아낸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사건을 따져 묻겠다며 야당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한 겁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구도로 치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를 앉혔다 밀어내더니 이제는 낙하산 투입한 한동훈 위원장마저 퇴출하려 합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의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공세의고비를 당분간 더 바짝 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관계 재정립에 속도를 낼 경우 중도와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화재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에서 상인 대표들과 직접 만나 거듭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69%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할지에 대해선 회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6%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아진 31%,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권 등판이 여권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위원장이 지지 정당을 정하는 데 영향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39%, 없는 편이라는 답변은 54%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0%가 한 위원장의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 76%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진 32%,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려간 2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보증금 1억 원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수원 구치소로 나선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모두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벌입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됐음에도 궁평 2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37명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또 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폰으로 학습 1시간, 수학은 3점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년마다 주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공부를 할 때나 쉴 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OECD 평균보다 더 길었는데요. 먼저 학습 활동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수학 성취도 점수는 3점씩 낮아졌습니다. 또 여가 활동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땐 4점씩 떨어졌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학 성취도 점수는 크게 떨어지는 걸로도 조사됐는데요. 수업 중에 SNS 알림을 켜둔다고 답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7점 낮았고요. 잠잘 때 알림을 켜두는 학생도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16점 더 낮았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가 근처에 없으면 초조하다고 답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7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앱은 뭘까요? 아마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 중인 카카오톡입니다. 그런데 이 1위 자리를 조만간 내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자리를 위협하는 건 다름 아닌 유튜브인데요. 국내 사용자 수 차이가 300명대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만 하더라도 두 앱의 사용자 수 격차는 125만 명에 달했지만 이후에 점차 줄어들다가 12월 기준 300명대 수준까지 바짝 좁혀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를 기점으로 두 앱의 사용자 수가 역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종 플랫폼이 해외 앱에 역전당한 현상은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멜론은 지난해 유튜브 뮤직의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입니다. 한편 인터넷과 브라우저 부문에서는 네이버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네이버 앱의 점유율이 86%로 크롬과 구글, 다음 등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소방청이 오는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때 체력시험 종목 또 평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남녀가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강인한 체력이 우선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평가 종목은 기존에는 기초체력 위주의 6개 종목, 악력과 배근력, 또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앉아 앞으로 굽히기, 왕복 오래 달리기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왕복 오래 달리기를 제외한 5개 종목을 모두 순환식 종목으로 교체합니다. 이 순환식 종목은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또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게 20kg의 조끼를 입고 이 5개의 종목을 연속으로 도전해서 수행에 걸린 최종 시간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실전 소방 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에 초점을 맞춘 건데 소방청 측은 미국과 영국, 독일과 호주 등에서도 이러한 순환식 종목으로 체력을 측정한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가족 접견제도. 일반 가정집 거실 형태의 시설에서 수감복도 입지 않고 간단한 음식도 먹으며 교도관 입회 없이 가족들끼리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 둘만의 접견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용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접견 제도 관련 규정을 보면 가족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 교도소는 소수의 인원만으로 접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부만의 접견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 접견을 막는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접견 중 부부간 폭행 사건을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를 내세워서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가족 접견 제도는 본래 부부 접견 제도에서 시작돼서 확대된 것이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면 사전 심사 등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걸러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경선이 막을 올려 오늘 오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도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다면 대세론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경선지 뉴햄프셔에서도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헤일리가 더는 버티지 못할 거라며 일찌감치 대선 본선을 겨냥했습니다. You got to go out because we have to win by big margins. And the reason we have to do that, Al, very simple. You know what the reason is in November? We have to send the signal that we're not playing games. This country has gone to hell. 헤일리는 자신의 돌풍에 트럼프가 겁먹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항상 혼돈이 뒤따르는 트럼프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will say to Donald Trump is, if you have that political elite, you can have them. Because that's never who I wanted to work for. I always wanted to serve the people. 뉴햄프셔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인 딕스빌 로치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감하고 공화당 유권자 6명 모두 헤일리를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투표소에선 변화를 이끌 후보가 누군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why is that? Because this country needs change. Nikki Haley. And why is that? It's time for some change.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헤일리가 트럼프를 꾸준히 추격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트럼프 지지율이 60%까지 올라 여론조사대로면 공화당 경선이 뉴햄프셔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헤일리는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쉽게 중도 하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뉴햄프셔 주정부와 당 정국위원회 사이 이견으로 비공식 투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이름은 투표용지에 인쇄되지도 않아 바이든을 찍으려면 빈칸에 이름을 직접 쓰고 투표해야 합니다. 무명에 가까운 딘 필립스 의원이 경쟁자로 나선 가운데 기명 투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과반 득표에 성공할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위협 발언과 맞물린 최근에 북한 군사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태세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정보 평가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지만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위태세가 북한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적정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모두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2달 동안 전쟁을 멈추는 휴전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에 전달된 이스라엘 제안은 지난해 11월 일시 휴전 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교전 중지 기간을 2달로 늘리고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 모두를 석방하는 조건입니다. 130명이 넘는 인질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석방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휴전안에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의 탈출 허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도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no ceasefire that leaves the hostages in Gaza and Hamas in power. Beyond that, we have nothing to elaborate. 앞서 지난 22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병사 21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가 쏜 로켓 추진 유탄에 건물 2채가 무너지면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입니다. ככל הנראה נורה טיל RPG על ידי מחבלים לעבר טנק שהבטיח את הכוח. ובמקביל לכך אירע פיצוץ של 2 מבנים דו-קומתיים. 이스라엘은 즉각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אנחנו מרכינים ראש לזכר נופלנו, ועם זאת איננו לרגע מפסיקים לחתור ליעד שאין לו תחליף, השגת הניצחון המוחלט.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습니다. 하마스 보건부는 가자 남부 칸 유니스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병원을 탱크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이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주요 기관 시설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만 5명이 숨지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51명이 다쳤다고 올레오 시내 후보 주지사 등 지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에 따르면 공습으로 가스관이 파손됐고 인근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남동부 도시 파블로흐라드에서도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생산량 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물량은 155mm 포탄 22만 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거나 회원국들이 고갈된 재고를 비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은 어제 새벽 2시 9분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커슈 지구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41.26도, 동경 78.63도, 진원 깊이는 22km로 해당 지역엔 규모 5.0 이상의 여진 4차례를 포함해 총 7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니까? 자, 교수님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일단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안전 보건 의무를 확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을 두고 경제계나 특히 이 중소기업 단체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의 입장은 어떤 거죠? 예, 이 법이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고요. 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뒤에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들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자 총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94%에 달했고요. 그다음에 적용 시한까지 이행 준비 가능 여부도 물어봤더니 완료가 어렵다는 답변이 87%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유예되지 않고 2년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요, 중소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 좀 양쪽의 이견이 좀 첨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시행을 앞두고 지금 여야 협의체가 가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재가동이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지금 내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처리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예,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유예 법안은 지금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고요. 2년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수립하고 2년 후 즉각 시행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중소기업 쪽에서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라도 2년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해서 유예 법안 통과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중소기업의 여건이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중소기업 쪽의 입장이고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확대 시행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확대 시행이 여건상 시기상조다. 만약에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청년층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가 대부분 고령자,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작업의 숙련도는 높은 반면에 오랜 기간의 작업 관행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대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둔감한 경향이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미숙련 노동자들인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위험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별한 대책이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경영자나 사업주가 구속이라든지 여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는데요. 문제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경영자가 1인 다역을 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구속되거나 하면 당연히 기업 경영 공백이 심화돼서 기업이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여러 근로자들 역시 실직 상태로 내몰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폐업, 그다음에 관련 노동자들의 실업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서 좀 어떻게든지 지금 유예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사실상 당장 법안이 유예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확대 시행이 일단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럼 일단 시행을 한 다음에 어떤 좀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교수님? 네, 결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비 교체도 해야 되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도 추가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고 안전사고 예방 같은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5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지만요. 그 사이 과도기 기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유예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고요. 그 상황에 그 중간 과도기에는 정부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임명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그다음에 설비 교체 같은 것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지원이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유예죠. 예, 그런데 예. 과도기적인 대책으로는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소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 승인 기대감에 굉장히 지금 급등을 했다가 쫙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내린 거예요? 예, 지금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달러 아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 것이냐 보시면 작년 12월 4일 이후에 2달 만에 처음으로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상장지수 펀드 승인 호재로 지금 4만 7천 달러 근처에 육박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약 열흘 만에 19% 가까이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뭐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죠, 투자. 그래서 호재가 나온 다음에 그동안의 기대 심리로 올랐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매도 욕구로 인해서 그 많은 매물이 나온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GBTC에서 그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 1조 원 가까이 지금 환매된 상황인데요. 이 하락 압력의 영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익 실현 욕구도 있고요. 또 다른 요인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물 ETF가 출시된 다음에요.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초기에 얼마나 많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그 업계에서 이 점유율을 높이는 그 관건이다 보니까요. 서류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라고 밝혀지면서 투자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투자 자금이 환매된 영향으로 이 하방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이 돼서 비트코인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따 그 미국 증시 얘기도 잠깐 해보긴 할 텐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최근 미국 증시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화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증시의 어떤 상승세와 이 비트코인의 하락 간의 관계는 혹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지금 미국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시와 비트코인이 일종의 대체 관계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화랑일 때는 비트코인에서 증시로 투자 자금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또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주하고 뭐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 계열의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NFT 같은 뭐 추가적인 사업 기회가 창출되기 때문에 뭐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동향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증시와 지금 가상자산에 있는 투자 자금이 서로 이게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서요. 증시 하락세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 자금의 이탈을 좀 촉진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그 ETF 승인 기대감이 나올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뭐 2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하시고 앞으로의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건지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자체가 뭔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은 기업의 앞으로 이익 전망, 그거에 따른 그 배당금, 그걸 바탕으로 주식의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얼마 정도의 주가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임대료 수입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의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예. 이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전망을 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기업처럼 뭐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그 펀더멘탈을 갖다가 우리가 전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부터 반감기,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뭐 빠르면 5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뭐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달러화로 표시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호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더리움의 지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은 이익 실현,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환매 영향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요. 최소 2, 4분기부터 아니면 뭐 1, 4분기 말부터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저는 뭐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가격을 역시 예측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위험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S&P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이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은 AI 열풍에 힘입어 가지고요. 뭐 엔비디아, 메타 등 기술주 위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금리에 민감한데요. 지금 5월 달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당연히 기술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주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주식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주식들의 상승세가 뒷받침돼야지만 전반적인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3M 같은 빅테크를 제외한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기업들 당연히 분기 실적치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지만요. 연간 전망치라든지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거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저도 그런 것에 사실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작년에 실질 GDP는 2.6%, 그렇지만 올해는 1.4%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미국 경제의 장기 평균 GDP 성장률인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것은 이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인 상황이면 기술주야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경기 침체에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주나 서비스업 이런 곳은 주가가 좀 과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내놓고 세계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AI폰 시대의 포문을 열면서 경쟁사 애플도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마치 동시 통역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언어로 바로 번역한 음성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원을 그리면 궁금한 대상의 정보가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세계 첫 AI 스마트폰 체험에 나선 이용자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입니다. 외국인이랑 새로운 기능을 써보면서 전화한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러시아인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보자고 할 것 같아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13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고 통화 내용 요약과 카카오톡 번역, 사진 편집 기능이 갤럭시 S24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온 디바이스로 정보가 서버를 거치지 않아 보안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3사가 25일까지 사전 예약 행사에 나선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로 기능 면에서는 애플을 넘어섰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애플은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갤럭시는 기능이 조금 더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편한 기능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로 바꿀 계획 있으세요? 네, 가격만 괜찮으면. 세계 최초 AI 타이틀을 놓친 애플도 곧 반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6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AI가 동영상의 인물과 배경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용자의 킬러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행성형 AI 모델의 학습이 온 디바이스에서 되어야지 진짜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체감이 좀 클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사용자에 맞는 모델을 그 해당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시장 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3,600만 대로 예상된다며 갤럭시 S7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에 내줬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면서 두 빅테크의 AI 대전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의 86%가 의대 정원 확대 시 단체 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20대 직원이 갑질 피해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0대 직원이 사망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별도 피해자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 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A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재작년 사건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승진 인사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어른 원숭이를 복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아 세포로 원숭이를 복제한 적은 있었지만 성체 체세포를 이용해 똑같은 원숭이를 만들어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3년째 잘 자라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대리모에서 태어났지만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원숭이입니다. 2017년 중국에서 태어난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영장류입니다. 원숭이 태아의 체세포에서 핵을 얻어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고 대리모를 통해 복제 원숭이를 얻은 겁니다. 연구진은 복제 원숭이들이 각각 40일과 50일 이상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小鼠是动物模型是好的，因为小鼠有品系，它是有这个相同背景的，相同遗传背景的各种品系，所以小鼠是一个模型。猴子做不到这个就不是模型啊，所以现在我们做到了，所以我们觉得这是很有前景的。 그러나 당시 연구팀은 태아가 아닌 성체의 체세포로도 복제를 시도했는데 이 경우에는 태어난 직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중국 과학원이 원숭이 성체 체세포로 복제 원숭이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얻은 수정란에서 나중에 태반으로 변할 부위만을 일반 수정란으로 교체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식으로 태어난 원숭이 한 마리가 3년째 생존 중이라며
외부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완벽한 복제 원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서울대 장구 교수는 영장류의 경우 소나 양 등과 달리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에 일어나는 반응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복제가 어려웠다며 중국 연구진이 새로운 방법을 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아직 영장류의 복제 성공률이 낮다면서도 이번 복제 기술이 사람의 질병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장류 복제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인간 복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구 멸망까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시계 초침이 자정까지 90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 BSA는 지구 종말시계 초침을 지난해와 같은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SA는 지난 2020년부터 100초를 유지하다 지난해 90초로 당겼습니다. BSA는 올해 시계를 설정한 위험 요소로 핵 위협과 기후변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새로운 생명공학을 포함한 파괴적인 기술 등을 꼽았습니다. 츠베덴 감독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원들과 친밀함이 생겨 음악뿐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서울시향과 할 많은 일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행을 택한 것은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스승이었던 강효 교수에 대한 존경과 재능 있는 한국 음악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만화 웹툰계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 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칸 영화제와 같은 만화 웹툰계 대표 축제와 국제 시상식도 만들어 올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웹툰의 산업 성장기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중심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전 방향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가 미국 아카데미상과 작품상,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제96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패스트 라이브즈를, 각본상 후보로 영화의 각본을 쓴 셀린 송 감독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송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여 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극 한파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1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9.5도, 춘천은 영하 15.9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추위 속에 호남 서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많은 눈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도 많이 미끄럽고 가시거리도 짧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등지에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